영어회화 실력이 최하위급인 문재인이 모더나 CEO와 통화해서 백신 공급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모더나사의 입장은 청와대와 달랐습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백신 거짓말 논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해까지 쭉 이어질 전망입니다. 문재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추미애보다 더 건방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누르기 제2막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이 공수처 초대 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면서 벌써부터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진욱은 어떤 인물인지 논란의 핵심을 짚어봅니다. 문재인이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직을 맡았던 유영민이 차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쓸 사람이 그렇게 없으면 차라리 외국인 용병을 데려다 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내용의 보고를 국회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서면보고로 제출했습니다. 탈원전 비판 여론을 일으켜 꼼수보고를 했다는 비난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2020년 마지막 날의 뉴스데일리 베스트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마지막 날 전해드리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청와대는 문재인이 모더나사 CEO와 통화해서 우리나라의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즈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기는 내년 2분기부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당초 3분기부터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더 앞당기기 위한 추가적 노력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브리핑이었는데요. 이 같은 청와대 브리핑을 두고 여러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 물론 백신 확보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나 그동안 백신 미확보와 관련해 비판을 받던 문재인이 제약회사 CEO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이유와 그 배경에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하루도 못 가 과연 청와대 발표를 믿을 수 있는지 의심이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모더나가 한국 정부와 우한 코로나 백신 공급에 대해 논의는 했지만 약속이나 보장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우한 코로나 백신 확보와 관련해 또 사실과 거리가 있는 표현으로 국민을 속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29일 문재인이 모더나의 스테판 반세 최고 경영자와 28일 통화를 했다며 이를 통해 모더나는 한국에 2천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모더나 백신은 내년 2분기부터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시간 29일 모더나가 내놓은 공식 입장은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모더나는 이날 투자자들을 위해 한국 정부와 우한 코로나 백신 공급을 논의했다고 확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모더나는 한국 정부와 4천만 회분 이상의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논의했다며 백신을 가능한 빨리 국민들에게 제공하려는 한국의 목표를 지원할 것이며 한국으로부터 제안받은 조건에 따라 2021년 2분기부터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는 청와대의 발표 내용과 같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대목은 아래에 붙은 설명이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되는 미국 법률에 따라 사실관계를 설명한 내용이었는데요. 1995년 개인증권소송개혁법을 기준으로 할 때 보도자료에는 한국 정부의 우한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는 논의와 관련해 가정이나 미래를 예측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모더나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도자료에서 밝힌 내용, 즉 내년 2분기 한국의 2천만 명분의 백신 공급은 약속도 보장도 아니다라며 이미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고 다른 여러 요소에 따라 논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모더나 측은 밝혔습니다. 모더나 측은 이어 실제 한국과의 백신 공급 협상 결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더나 측의 설명은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과의 논의는 약속도 보장도 아니다라며 보도 내용을 과신하지 말라고 밝힌 대목은 백신 공급에 합의했다는 청와대 설명과는 달랐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청와대의 발표는 뭔가 확실성이 담보된 것처럼 느껴졌지만
모더나사의 입장문에선 불확실성이 조금 가미된 느낌이 들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지난 몇 번의 사례들에서 보면 문재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거나 전화통화를 한 뒤에 청와대와 백악관의 사후 브리핑에서 온도 차이가 있었던 적이 종종 있어 왔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이번 백신과 관련한 혼란도 문 정권이 다소간의 장난을 치거나 조그마한 사실을 가지고 확대 해석해 이를 정부 홍보에 이용하려 들기 때문에 혼란을 자초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기에 더해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용어 사용을 하지 않고 다양한 용어 사용을 하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고이든 그렇지 않든 불분명한 용어를 마구잡이로 사용함으로써 백신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백신 관련 뉴스를 접하실 때 헷갈리지 않도록 알기 쉽게 강추천 기자가 정리해 보도합니다. 한 해 마무리를 하루 앞두고 어제 청와대가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임기 말 개각은 레임덕을 막기 위한 분위기 쇄신이란 측면도 있지만 침몰하는 배, 즉 청와대에서 탈출한다는 의미도 있죠. 개각 발표 직후엔 청와대 핵심 참모 3명, 노영민, 김상조, 김종호 이들 3명의 동반 사의 표명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낙점했는데 내각이야 코드에 맞는 인사들을 들인다 해도 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낙점된 김진욱이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왜 문제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판사로 임명된 지 3년 만에 법복을 벗고 12년 동안 김앤장에서 근무했는데요. 때문에 공익보다는 사익을 선택한 인물로 분석이 됩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 경제적 이익 추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사익을 우선시했던 사람이 공수처장이라는 무거운 공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지가 미지수라는 거죠. 법률사무소 중에서도 10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가 가장 많은 곳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입니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연봉 수준은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최고액 건강보험료 납부 직장인 현황 자료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그해 12월 기준 월급이 7,810만 원 이상, 즉 연봉 9억 3천만 원 이상을 받는 우리나라 직장인 3,403명 중에 119명이 김앤장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장별 순위로는 삼성전자가 1위, 김앤장이 2위였습니다. 따라서 법복을 짧게 입었다가 김앤장으로 가는 법조인은 거의 예외 없이 경제적 이익 극대화가 목표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입니다. 법조 시장에서 돈벌이를 한다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지만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수처장으로서의 자질과는 대치된다는 점이죠. 국내외를 막론하고 법률 시장에서 로펌의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보다 영업 능력이라는 사익 추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판사와 변호사 업무만 해온 김지명자가 과연 권력을 상대로 한 엄중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자질 시비입니다. 수사 경험이 전무한 김지명자에게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공수처에 대한 논란은 더 있습니다. 문재인이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함에 따라 공수처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공식 출범할 전망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공수처장 혼자만 있는 나홀로 공수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강혜국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인사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공수처 출범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의 추천권을 원천 박탈하며 지명한 공수처장 후보자가 국민의 우려대로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 될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물을 것이라며 포부를 다졌는데요. 만약 청와대와 여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인다 해도 여야의 대치 국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수처 업무의 실무를 담당할 공수처 차장과 검사 인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공수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7명 중 2명은 야당 몫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야당목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위 자체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절차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면 피할 생각이 없지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처럼 형식적으로 들러리만 세우고 자신들끼리 담합하는 경우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인사위 구성이 난항을 겪을 경우 30명 이상 10명 이하의 규모인 공수처 검사 인선 자체가 미뤄지기 때문에 당분간 처장만 있는 공수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사과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비춰봤을 땐 서울에서 부산까지 삼보일배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요. 자, 우선 추미애의 사과 대상은 국민이었습니다. 추미애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 추 장관은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복귀시킨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항고하지 않겠다고도 했는데요. 추미애는 법원 결정에 대해 상소심을 통해 즉시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본안 소송에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같은 추미애의 말은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대신 본안 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의 적법함을 가리겠다는 뜻입니다. 추미애는 그러면서 윤 총장 복귀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 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라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워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 같은 추미애의 뒤끝은 최근 여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사법개혁의 취지와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추미애의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사과는 명쾌하고 뒤끝이 없고 진정성을 담아야만 합니다.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해 문재인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인사권자로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검찰도 성찰하라며 뒤끝성 발언을 첨언했죠. 문재인식 사과와 추미애의 이날 사과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과하는 척 하면서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치졸한 모습 말이죠. 그렇다면 추미애의 이날 사과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같은 날 추미애의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것과 양정철의 청와대 투입설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범계와 양정철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과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물론 박범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윤 총장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원래 두 사람은 연수원 동기로 형동생하는 사이로 알려졌지요. 또 양정철과 관련해서는 많은 게 베일에 감춰져 있지만 이 둘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양정철은 지난 2015년 당시 대구 고검으로 좌천됐던 윤 총장에게 총선 출마를 권유했고 특히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윤 총장 임명을 반대했지만 양 전 원장이 적극 지원해 결국 총장에 임명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친분 관계가 있는 양정철과 박범계를 통해 검찰의 정권비 수사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다만 양정철과 박범계를 통한 강공과 유화책에 임기가 7개월 남은 윤석열 총장이 원칙주의적 모습을 보이느냐, 얘네들의 계략에 넘어가느냐, 어쨌든 저쨌든 내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슈메이커 자리를 굳건히 할 듯 보여지는데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판단은 제가 늘 강조했듯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또 윤석열 총장도 국민들이 보내는 성원과 응원의 의미를 개인에 대한 지지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문정권 때려잡는 윤석열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국민의힘은 30일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데 대해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재앙의 연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박범계 의원은 국회 출석한 법원 행정처장에게 살려주세요 해보라 갑질했던 여당 법사위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진정 사과했다면 더 이상의 법치 파괴가 아니라 정의를 다시 생각하는 인사, 법치를 회복시킬 장관 후보자여야 했다면서 선택적 정의 편가르기로 재단해온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무법부 장관을 다시 임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 정녕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쪼개놓고 국론을 분열시킨 조국 추미애로도 모자라는가,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과 친문 핵심 법무부 장관, 이것이 그렇게 외쳐대는 검찰개혁 시즌2인가라고 규정했습니다. 문재인의 사람 돌려 써먹기가 또 시작됐습니다. 문재인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내정했는데 문재인 본인이 현재 정부에서 초대 과기부 장관으로 썼던 사람을 이제는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도 없는 걸까요? 심지어 유영민 내정자는 문재인보다 나이도 2살이 많습니다. 유영민 내정자는 단수 후보로 검토됐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도 없고 문재인이 임명하면 업무를 바로 시작하게 되는데 청와대는 이르면 오늘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영민에게 자리를 물려줄 노영민은 30일 오후 김상조 정책실장과 김종우 민정수석과 함께 법권 갈등, 부동산 정책 불신 등 일련의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재인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전해졌지만 문재인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다 보니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를 향해 살인자라고 발언해 국정 운영에 마이너스가 된 노영민을 문재인이 쳐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네, 수고하셨고요. 노영민이 비서실장을 그만둔 후엔 어떤 행보를 보일지 상당히 궁금한데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책을 팔러 다니지는 않을지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보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자부는 이것을 서면 보고로 종이장으로 대체했습니다. 탈원전 비판 여론을 의식해 꼼수를 써서 보고한 것인데 원전으로 거짓말 한번 했다가 얘네들 인생살이가 참 어려워진 듯합니다. 한번 저지른 거짓말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니 사는 것 자체가 참 고단하시겠습니다. 전력 수급에 수조 원이 들어가는 중요한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한 산자부 소식,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주 초 산업부 직원들이 국회로 찾아와 100조 분량의 재구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요약본을 제출한 뒤 전력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산업부 직원들이 방문한 날 사무실을 비운 의원들에게는 별도의 설명 없이 요약본만 전달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면 보고를 하면 국회 상임위의 정식안건으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회의록 등 기록은 따로 남지 않게 됩니다. 쉽게 말해 증거물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서면 보고 일주일 뒤인 지난 28일 산업부는 원한 대로 대구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지들 마음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전력 수급 계획대로 태양광과 풍력을 늘리려면 약 100조 원의 예산이 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폐로할 예정인 기존의 원전 설비를 보수하고 가동할 경우 100조 원을 따로 들이지 않아도 비슷한 규모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설명입니다. 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2월 말이 임박해서야 국회에 보고한다는 건 애초에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신인 김영식 국민의힘당 의원은 산업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도 모자라 전력수급 기본계획조차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며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적법했는지 행정소송이나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이 태양광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국민 열세 100조 원을 굳이 써제끼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전한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시점으로부터 석 달 전에 서초경찰서가 이미 봐주기 수사를 한 차례 해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8월 경찰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현직검사 이모 씨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폭행죄로 기소 의견을 넣어 송치했는데 이는 이용구 사건 처리 과정과 똑같습니다.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서울 서초경찰서가 받을 비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어제였던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당 의원이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사건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경찰은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때리고 깨문 현직 검사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깨물기까지 하다니 변태 같은 새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이 씨는 술에 잔뜩 취해 택시를 탔고 서울 서초나 들목 부근 도로에서 갑자기 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에 놀란 택시기사가 차를 갓길에 세우자 이 씨는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리고 어깨를 깨문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씨를 조사했으나 이 씨가 너무 취해 진술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귀가시켰습니다. 술에 취해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면 술이 깰 때까지 붙잡아두고 기다려야지. 그냥 집에 보내줬답니다. 해당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었지만 경찰은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폭행죄를 적용해 상해 혐의로 기소 의견을 넣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수진 의원은 현직 검사 폭행과 이용구 법무차관 사건 모두 서초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했다면서 이용구 법무차관 폭행 사건을 내사종결시켜 논란을 빚고 있는 형사과장은 사법고시 48회 출신이고 서초경찰서장은 사법고시 44회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한 두 사건 모두 경찰이 당시 가해자 신분을 검사와 변호사로 파악하고 있었고 두 사건 모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폭행죄를 적용했다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시 출신의 형사과장과 서장이 현직 검사 사건은 경찰청과 청와대까지 보고하고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인 것까지만 파악하고 법무실장인 걸 몰랐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문재인 정부를 보며 제가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며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고 이미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나라 국가는 텅텅 비다 못해 빚이 최고치로 늘어났죠. 이런 가운데 역시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한국관광공사가 유튜브 영상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 영상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또 국민 세금을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광고비를 따로 지출해 영상을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를 낼 수가 있는데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영상을 보게 하는 방법이 아닌 국민 세금을 지네들 멋대로 쓰면서 광고를 낸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유튜브 5억 뷰를 돌파한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홍보 영상 시리즈 한국의 리듬을 느껴보세요의 조회수 90% 이상이 유튜브 광고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회수 5억 회 중 단 10%만이 기존의 구독자들과 자연스러운 유입으로 시청한 것입니다. 지난 29일 김혜지 국민의힘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리즈의 안동편, 목표편, 강릉편의 조회수에 각각 94%, 93.6%, 92.4%가
유튜브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부산편과 전주편도 유튜브 광고가 90%에 육박했으며 서울편은 79%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광고비를 지출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국관광공사는 유튜브 광고에 얼마의 광고비가 투입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지 의원은 해당 홍보 영상 조회수의 대부분이 광고비를 추가 투입해 만들어진 이른바 거품 조회수라면 대한민국을 알리고자 하는 국가 홍보 본연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보 영상을 알리기 위해 최소한의 광고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한 이해하지만 순수 광고비를 밝히지 못하는 한국관광공사가 대한민국을 홍보하고자 하는지 홍보 영상의 조회수를 홍보하고자 하는지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쓰면서 대한민국을 홍보한다는 건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방증이겠죠. 얼마 전 저희 뉴스데일리 리스트 영상에도 문재인 자신을 홍보하는 광고가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기겁하면서 밥 먹은 게 다 넘어올 뻔했는데 문재인 개인 홍보도 국민 세금으로 써버리는 문재인 정부. 시기를 좀 가려서 쓰면 욕이라도 좀 덜 먹지 않을까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한국을 홍보하고 문재인을 홍보하는 건지 이제는 이 정부의 욕을 하는 것도 아까울 정도입니다. 지금 이 뉴스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엄지손가락이 위로 향해 있는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라는 뉴스데일리 리스트 강추천입니다. 여러분이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면 돈을 지출해 광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 서울시장 범야권 후보를 겨냥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킨다는 대의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야 한다며 누구라도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경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경선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에게 경선룰 완화를 암시하며 함께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정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는 범야권의 플랫폼이 되겠다며 만일 이 대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정권 심판을 원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당외 야권 인사들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모처럼 만에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잡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 취지는 이렇습니다. 자, 먼저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지지 발언을 한 것은 특정 후보자가 아닌 특정 정당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지지한다고 밝힌 자유우파 정당은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라며 달리 보더라도 집회 내 발언은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정당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아울러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표현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의 발언만으로 피해자, 즉 문재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의견 내지 과장으로 보일 뿐 사실 적시로도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또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전 목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한 의견 표명으로 보일 뿐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수고하셨다,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따라서 삼성은 초긴장 상태로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를 맡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일부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고려해 앞서 1, 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는 구형량을 낮췄습니다. 2016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관련 특검 수사가 시작된 후 이 부회장은 현재까지 약 4년여간 구속 수감됐고 석방을 거쳐 파기환송심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며 일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고 검찰이 어제 징역 9년을 요청하면서 최종 판단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몫이 됐습니다. 삼성은 집행유예를 기대하면서도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2017년에 총수부재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대변혁기를 맞아 삼성도 미래 신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삼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을 농단했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을 농단한 사람들은 수백 명쯤은 되겠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그 근거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300시간쯤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 인원고등학교의 정치 편향 교육을 폭로한 전국학생수호연합이 전교조 전라도 광주지부 소속 백금열 교사가 학생들을 이용해 1인 복수투표를 시도했다며 백금열 교사의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학생을 대리투표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인데 백금열 정치편향 교사는 지난 4.15 총선 전 자신의 옛 제자 4명에게 더불어민주당의 투표를 권하는 취지의 그림과 메시지를 보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죠. 그 논란으로 백 교사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은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전교조 백금열 교사는 학생들을 이용해서 1인 복수투표를 시도했다. 백금열 정치교사는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학생들의 주권을 상실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눈치를 보아야 했다. 그런데 백 교사는 반성하지 않고 운이 안 좋아 걸린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이는 백 교사 개인의 의식이 아닌 범전교조 집단의 공통적 의식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인호 전국학생수호연합 대변인은 지난 23일 광주 전교조의 촛불교사 백금열 지키기 기자회견 참가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호소하며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최인호 대변인은 불법 하명 선거의 가해자 백 교사를 수호하는 집회에 참가한 빨간 패딩을 입은 전교조 교사는 학생들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그 충격에 저는 뒤로 넘어지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폭행 피해와 관련해 최 대변인은 당일 바로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폭행을 휘두른 당사자를 찾는 전단지 4,000장도 광주 지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원의 정치행위와 최인호 대변인의 폭행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당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전교조 등 일부 단체들이 현행법을 부정하고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집회를 열고 이 교사의 행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학생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라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는 백 교사는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사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해버려야 하는데 자격정지 1년은 너무 약한 처벌이네요. 백금열 교사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2019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서 사회를 보는 대범함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백금열 이자가 중학교 선생인지 좌파운 동권자인지 참말로 헷갈립니다. 명백히 정치적 행위를 일삼는 자가 딱 1년만 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10대 청소년들을 가르친다니 정말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다해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의미는 정말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고, 죄송함의 의미는 구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2016년 겨울에 방송을 시작해 올해로 방송을 시작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바로잡고 우파가 배출해낸 전직 대통령들이 역사 속에서 제대로 평가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려 놓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방송이 어느덧 4년이 되었는데요. 애국 시민들과 호흡하며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고 길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절망보다 희망을 품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봅니다. 그간 우리는 대통령 탄핵 이후 지나친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간 우리 우파들이 이룩해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 모든 걸 적폐 취급받으며 벼랑 끝에 내몰렸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룩해왔고 성취해왔고 또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좌파들이 또 좌파 정권들이 그동안 해온 일 또 앞으로 계획한 일들이 진정한 의미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힘의 균형을 맞추고 그들이 하는 일을 감시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걸 알기에 그 외침을 멈추면 안 되는 것이겠죠. 좌파는 악랄합니다. 좌파는 선전선동에 능합니다. 좌파는 조직이 강합니다. 반면 우파는 한없이 정직합니다. 우파는 진실을 말합니다. 또 우파는 애국심이 매우 강하나 조직력이 약합니다. 자, 그러나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엔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고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가오는 새해에는 패배주의와 절망 대신 희망을 외칩시다. 희망을 말합시다. 그리고 분열하지 말고 꼭 하나가 됩시다. 이게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도 미약하나마 초심을 잃지 않고 정도를 지키며 여러분들 곁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뉴스데일리 베스트 제작진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모두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